생명과학의 주연은 너야. 얘들아 안녕.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생명과학2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안녕. 우리 생명과학2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능이라는 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여러분들, 정말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이 이 하루에 담겨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을 다 보내봤으면 좋겠어. 수능이 결과도 여러분들 진학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능을 향해서 내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시간들은 인생에서 많은 순간에 정말 빛을 발하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하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2 이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이 문제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총평해서 설명했으니까 총평을 꼭 보고 1번부터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맞은 문제일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맞은 문제도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명과학2 해설 담당인 선생님과 함께하면 좋은 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계지. 자, 우리 수능도 10문제가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연계가 됐는지 볼 건데, 우리 요번에 1번 문제부터 연계가 됐죠. 그림을 보자마자 조금 느꼈을 텐데 이렇게 수능 완성과 이 실제 기출문제가 연계가 됐습니다. 보면 그림 자체가 동물세포의 그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도 연계교재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라서 쉽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보기에서도 선생님이랑 연계 분석할 때 보기가 연계되는 경우, 자료가 연계되는 경우, 그림, 표가 연계되는 경우 다양하게 만났었는데 여기서 보기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 수능 완성을 선생님 믿고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세포의 단면 그림으로 나오면 이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이중막인지 단일막인지 막구조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기를 보고 확인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우리에게 쉬운 이유는 원래는 동물세포가 나오고 식물세포도 같이 나오고 아니면 대장균과 함께 원핵세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동물세포 하나에 대해서만 물어봤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만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문제였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A, B, C입니다. 자, 우리 A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보면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 접혀 들어간 크리스탈 구조가 있어. 그래서 A는 미토콘드리아구나 판단할 수 있고, 가운데 있는 B가 핵입니다. 핵에는 rRNA 합성 장소인 인도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핵에서도 핵막 중에 외막에 연결되어 있는 소포체도 있어요. 소포체.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도 같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고, 여기 소포체에 붙어있거나 세포질에 떠있는 검은 점으로 표시된 얘가 리보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오른쪽에 이 넓은 막이 층층이 되어 있는 시스터나 구조를 갖는 골지체도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 끝에 이렇게 중심체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억했던 이 내용들 다 나왔고, 가지고 보기 한번 바로 보면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이다. 구조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맞는 내용이에요. 니은, B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핵은 우리 기본적인 유전물질, 생명활동의 중심이라고 하는 핵은 유전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맞고, C는 디귿, C는 이중막을 갖는다. 자, 지금 보면 A는 그림 자체가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죠. 이중막이고, B, 핵막도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입니다. 그런데 리보솜은 대단위체랑 소단위체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단백질과 rRNA가 만나 있는 막구조가 아닌 일반 그냥 막구조가 아닌 세포 소기관이었지. 그래서 C는 틀렸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답이 4번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이 주제 자체가 원핵세포가 비교되지 않아서 더 쉬워졌는데 보기도 간단하게 판단하고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죠.
구조가 아니고 아예 뭐 리보솜, C는 단백질의 합성 장소이다. 이렇게 기능을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던가 그 의미를 물어봤으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풀었을 것 같은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우리 역시나 나오는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그리고 식물세포가 선정이 됐어. 유기적 구성에서 식물세포가 나오면 분류는 보통 동물이 나오는데 요 책은 계속 나왔던 어떤 방향에 맞게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선 식물을 물어봤어. 보면 관다발 조직계와 표피 조직계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표면을 덮어서 식물체를 보호한대요. 말 그대로 표면을 덮으니까 표피가 되겠지. 아, 표피 조직계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B가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이름 그대로 관이 다발로 있는 거지. 관이 다발로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된다라는 이 특징, 물음표가 돼 있어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모여서 식물은 기관을 이룹니다. 잎, 뿌리, 줄기, 꽃, 열매 이런 기관이 이렇게 이 조직계가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직계는 조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표피 조직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직, 표피 조직이 있고요. 관다발 조직계에 속하는 조직에는 물관과 체관, 통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유조직, 여육 조직은 울타리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이 있었다.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보면 기억. A는 표피 조직계이다. 맞는 내용이고. 니은 B를 통해 물질이 이동한다. 관, 다발 조직계야. 관이 다발로 있어. 당연히 물질이 이동하는 곳이겠죠. 이동한다. 맞는 내용. 디귿. 장미의 잎은 기본 조직계가 있다. 자, 잎은 기관이에요. 특히 잎은 표피 조직계, 그 안에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관다발 조직계, 그 안을 채우고 있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는 기본 조직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까지 맞아서 답은 5번이 문제였어. 간단한 내용이고요. 3번도 연계 문제였어. 수능 특강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이거 풀면서 이거 연계 문제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계 문제였고요. 보면 난이도가 쉽게 출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수능 특강에서는 효소의 농도를 달리했고 심지어 A, B를 1과 2 중에 하나다라고 숨긴 문제였어요. 경쟁적 저해제랑 비경쟁적 저해제를 넣은 조건과 넣지 않은 조건을 구분해서 이렇게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1, 2, 3, 4랑 A, B, C, D를 찾는 문제였고요. 실제 우리 수능에서도 가나다가 효소의 농도가 서로 다른 상태, 그리고 저해제가 하나 있을 때를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찾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합이 조금 더 줄어서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졌고 효소의 농도를 숨기지 않고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랑 비교하면서 잘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연계 교재를 대비한 친구들은 잘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가 연계된 게 있어요. 보면은 보기 내용이 연계가 됐는데 정말 똑같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같은 유형의 그래프에서 이 기질의 농도에 시점을 주고 X의 총수분의 기질과 결합한 X의 수, 이게 결국 뭐야?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를 물어본 거지. 얘가 1과 3, 가와 나 이렇게 비교하는, 결국은 실험에 따라서 기질의 농도에서 이 속도를 비교할 수 있는가 보기까지 같은 유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연계 대비가 잘 된 친구들은요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로 한번 가볼게요. 자, 효소 E가 기질 A가 생성물 B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물질 기억은 E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요 이 문제 풀면서 이거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쉽게 나왔네라는 걸 계속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만 봐도 이 기억이 경쟁적 저해제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었어요. 사실은 그걸 찾아서 판단하게 보기로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아예 문제에서 활성 부위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 하나하나들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우선 보면 문제에서 E의 농도가 1과 2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보면 저해제가 없는 상태에서 효소의 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아닌 앞에 있는 시점에서는 이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2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효소의 농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해제가 있고 없고가 돼요. 그럼 중요한 거. 나와 다는 효소의 농도가 동일한데 저해제가 있는 다가 저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속도가 다의 속도보다는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해제가 없는 경우에 가보다 나가 더 효소가 많으니까 속도가 빠를 거다라는 거지. 그럼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속도가 빠른 원이 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효소의 농도가 2배인 나는 이 가보다 최대 반응 속도가 초기 반응 속도의 최대값이요 2배가 돼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 아무리 기질의 농도를 높여도 이 그래프가 가서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 2는 될 수가 없구나. 로마자 2가 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이 같은 기질의 농도일 때 50과 20 초기 반응 속도가 반이 되는 이 3가 가가 되고 나머지 2가 다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다를 비교해 봤을 때 효소의 농도가 동일할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가 점점 증가해서 최대값 자체가 같은 값을 갖게 되니까 다에 들어간 저해제는 경쟁적 저해제구나 라고 보기에서 문제에서 준 자료를 판단하지 않고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속도를 비교하면서 1, 2, 3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S1일 때 초기 반응 속도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빠르다. 자, S1일 때 초기 반응 속도 나와 다를 비교해야 돼요. 자, 지금 나는 50이야. 근데 다는 25와 50 사이에 있네. 그러니까 50보단 작은 값이죠.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는 나에서가 빠르다. 맞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도 나와 다는 이 효소의 농도가 동일한데 저해제가 있을 때 더 낮겠지. 반응 속도가. 자, S2일 때 연계된 보기입니다.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빠르다. 자, 효소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결국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S2일 때를 봤더니 여기야. 그리고 가와 나는 지금 벌써 최대값으로 도달해 있어요. S2일 때 나에서에는 지금 초기 반응 속도가 100이고요. 이 가에서는 50이라고 하는 숫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낮다가 아니고 더 큰 값을 가져야겠죠.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틀리네요. 디귿. 가에서 효소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는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작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효소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지금 나머지 조건이 같고 기질의 농도만 다르고 효소의 농도만 다른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네요. 3번은 간단하게 기억만 맞아서 답이 1번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또 연계 문제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연계가 됐다는 것도 확신했지만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 촉진확산과 능동수송을 비교하는데 정말 많이 활용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고 수능 개념부터 쭉 같이 온 친구들은 수능 개념부터 봤던 자료죠.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연계가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서 가지고 와봤어. 자, 수능 완성 문제가 연계가 됐고요. 지금 보면 왼쪽 오른쪽 그림이 아예 동일합니다. 세포 안의 농도를 표기한 것도 동일하고요. 기억이라는 물질, 그리고 C를 기점으로 점점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얘네 둘은 지금 그림을 같이 연계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연계 교재에 이렇게 표로 예시에 따른 각 원투의 이동 방식이 무엇인지 비교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보기로 활용이 됐어요. 근데 문장이 똑같죠?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의 이동 방식이 어떤 이동 방식인지를 앞에서는 물어봤고 그걸 실제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 문제였다는 거 알고 가볼게요. 자, C는 기억의 세포 안 농도랑 세포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기억의 세포 밖의 농도야. 그럼 지금 안과 밖의 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산으로 이동을 한다면 물질이 안쪽과 바깥쪽에서 같은 양이 이동해서 이 세포 안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포 안의 농도가 벌써 세포 밖과 동일한데 그걸 넘어서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 소리는 지금 기억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농도가 동일한데 동일한 지점을 넘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운반체 단백질이 에너지를 써서 계속 안쪽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능동수송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 커지는 거겠죠. 요거까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면 기역의 이동 방식은 촉진확산이다. 문제에서 능동수송과 촉진확산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능동수송이어야 됩니다. 기역은 틀린 보기가 돼요. 자, 그다음 니은. 구간 1에서 기역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계속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의 농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세포 밖은 어떻게 되고 있겠어? 세포 밖에 있던 기역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겠죠. 니은 맞는 내용. 여기 지금 농도가 올라가는 지점이니까 구간 1에서는 안으로 이동한다. 자, 디귿.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의 산소의 이동 방식은 기역의 이동 방식과 같다? 이건 틀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요 이동 방식,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단순 확산이다. 문제 자체에서 기역의 이동 방식을 능동수송과 촉진확산으로 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능동수송과 촉진확산 중에 뭔지를 판단하지 못했을지라도 단순 확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선 디귿은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단순 확산이라는 걸 알고 기각을 했는가 아니면 확산과 능동수송과 비교하면서 판단했는가 이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디귿 많은 힌트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4번은 니은만 답인 문제여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우리 탄소 고정 반응에서 문제로 자주 나오던 자료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표로 줬어요. 그림이 표로 전환돼서 여러분들한테 연계처럼 꼭 드러난 자료인데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볼게. 가라고 하는 걸 처리했습니다. 가는 빛을 차단하거나 CO2의 농도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3PG랑 RUBP 중에 하나래요. 근데 기역, 니은을 구분하는 힌트가 표에 있는 게 아니고 자료 위에 문장에 있었어. 한 분자당 인산기수분의 탄소수가 니은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었어. 자, 3PG는 탄소가 3개입니다. 한 분자당. 그리고 인산기수가 하나죠. RUBP는 탄소가 5개고요. 인산기수가 2개예요. 그럼 3과 2.5겠네? 그럼 뭐가 더 큰 거야? 3이 더 크고 2.5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니은이 3PG고 기역이 RUBP구나 라는 걸 먼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돼요. 그 다음 표로 왔어야 돼. 자, 그래서 아래다 써보면 자, 니은이 3PG고요. RUBP입니다. 자, 가라는 것을 처리했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PG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RUBP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 가가 어떤 것인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고 그래프로도 많이 봤던 건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 탄소 고정 반응을 자신 있게 우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물질의 전환 과정만 그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쓰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RUBP에서 3PG가 될 때 CO2가 고정이 됩니다. 분자수를 지금 하지 않고 들어가는 물질의 종류 이름만 한번 써볼게요. 자, 3PG에서 PGAL이 될 때는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 H가 쓰이고요. PGAL에서 RUBP가 될 때도 ATP가 쓰여요. 자, 그 소리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탄소 고정 반응에서 CO2가 충분해야지 RUBP랑 CO2가 반응해서 3PG가 만들어지고요. 빛이 충분할 때 명반응 산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ATP랑 NADP, H가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이 활발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우리 빛을 차단한 경우랑 CO2의 농도가 감소한 경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빛을 차단하겠습니다. 빛을 차단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명반응의 산물이기 때문에 명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럼 이 물질들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3PG에서 PGAL이 돼야 되는데 반응할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3PG가 점점 많아질 거고 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RUBP는 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빛을 차단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CO2의 농도를 감소했을 때 볼게. 자, CO2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RUBP랑 CO2랑 반응해서 3PG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응물이 적어지니까 이 생성물에 해당하는 3PG의 농도는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RUBP는 CO2랑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게 되겠지. 보이죠? 어떤 처리를 했더니 RUBP의 농도가 높아졌고 3PG의 농도는 낮아졌어요. 아,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소시킨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면서 연계 교재나 여러 가지 파이널 체크 포인트나 이런 데서 확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문제 풀 땐 이거 다 그리진 않았겠지. 근데 3PG가 줄어들고 있네, RUBP가 증가하고 있네, CO2의 농도가 감소했구나, 이걸 판단하고 풀었어야 합니다. 볼게요. 기억. 기억은 RUBP다. 진즉 찾아놓은 거죠? 맞는 내용. 니은, 가는 빛 차단이다. 3PG가 줄어들고 RUBP가 증가하는 농도 변화로 니은은 CO2 농도 감소구나 라는 거 판단했고요. 디귿. 켈빈회로에서 니은에서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ATP가 사용됩니다. 근데 니은, 3PG에서 RUBP가 되는 과정에서 ATP가 사용되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은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3번이 문제였어요. 난도가 높지 않은데 이 표가 좀 어색해서 해석 자체를 못했던 친구들은 못 풀었을 것 같고 기억 니은을 판단했다면 여기서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얘도 연계 문제인데 이거 진짜 쉽게 연계됐고요. 똑같이 연계됐어. 닮은 꼴 문제예요. 보면 제시된 생물 자체가 광합성 세균, 산소호흡 세균, 단세포 진핵생물 달라 보이지만 순서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닮은 꼴 문제에서 제시됐던 자료랑 이게 실제 이번에 기출된 자료인데 똑같지. 먼저 출연하였다, 나중에 출연하였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세 개의 출연한 순서를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자료가 활용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생물의 핵막을 갖는 특징, 그리고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 다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볼게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 단세포 진핵생물, 산소호흡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광합성,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세균이고요. 이름 자체가 세균이기 때문에 얘는 원핵생물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최초의 단세포 진핵생물은 진핵생물이죠. 핵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호흡 세균은 산소를 사용하는데 얘도 세균이니까 원핵생물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등장한 순서를 좀 적어보면 가장 먼저 광합성 세균이 등장을 합니다. 광합성 세균이 등장을 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요. 이걸 가지고 호흡하는 세균이 생기지 산소호흡 세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 같은 여러 가지 가설이 보여주는 많은 변화를 통해 이 단세포 진핵생물이 나옵니다. 우리 이 순서는 연계교재 풀면서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고 있다면 보면 문제에서 가장 나중에 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A가 단세포 진핵생물이 되겠죠? 그럼 B와 C가 광합성 세균과 산소호흡 세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C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합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C,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A는 최초의 단세포 진핵생물이다. 맞는 내용이죠. 니은. B는 핵막을 갖는다. 자, 핵막을 갖는 애들은 진핵생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세균이기 때문에 이 광합성 세균과 산소호흡 세균 모두 뭐가 돼? 원핵생물이 돼요. 그래서 B와 C는 모두 핵막을 갖지 않아요. 디귿. 코아세르베이트는 C에 해당한다. 주의해야 될 거.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은 유기물 복합체의 예시예요. 얘는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생명체가 아닌 그 전 단계의 원시 생명체의 기원의 어떤 후보인 거지 생명체에 해당하는 광합성 세균, 산소호흡 세균, 단세포 진핵생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은 기억만 맞는 답이어서 1번이 답인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7번.
7번은 우리 연계 방식 중에 문제 연계도 있는데 개념 연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요 개념 연계가 요 7번에서 됐습니다. 수능 특강의 알코올 발효랑 관련된 내용으로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이 비교하면서 찾아내는 과정에서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디귿 요거 써놨다고 오답률이 탑3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고 틀린 친구들 근데 이것들은 우리 연계교재에 분자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 계속 풀어왔고 기출을 풀어왔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선생님의 예상보다 너무나 오답률 순위가 조금 높아서 놀랐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우선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낮아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발효만 나왔거든.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발효를 물어볼 때 알코올 발효랑 산소 호흡을 비교한다던가 아니면 젖산 발효랑 알코올 발효를 같이 비교해서 더 복잡하게 물어볼 수 있었거든. 근데 복잡도를 낮춰서 알코올 발효 하나에 대해서만 순서 정확히 알고 있니? 요거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우선 예를 보면 여기서 바로 접근한 친구들이 이제 기본이었을 텐데 우리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순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되고 과당 2인산에서 두 분자의 피르부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히드, 결과적으로 두 분자의 에탄올까지 갑니다. 5개의 물질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포도당에서 과당 2인산이 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두 분자의 ADP예요. 문제에서 ADP, ATP, CO2, NAD 플러스를 줬지만 NADH까지 같이 적어볼게. 과당 2인산에서 두 분자의 피르부산이 될 때는 네 분자의 ATP가 만들어지고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또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탈수소 작용이 일어나요. 두 분자의 피르부산이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될 때 두 분자의 CO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문제에서 피르부산 한 분자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한 분자가 되면 만들어지면 CO2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 순서를 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될 때 두 분자이기 때문에 두 분자의 NAD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요것을 내 머릿속에 넣어놨어야 돼.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피르부산에서 A가 됩니다. 피르부산 다음이기 때문에 A는 아세트알데하이드랑 에탄올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B와 C, D가 있는데 지금 C가 2개의 D가 된대. 그 소리는 2개로 늘어난 곳은 여기죠. 아세트알데하이드랑 에탄올이고요. C는 포도당과 과당 2인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선 A랑 D가 아세트알데하이드랑 에탄올 중에 하나고 B와 C가 포도당과 과당 2인산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건 판단했을 것 같아.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가장 첫 번째가 포도당이니까 B가 포도당, C가 과당 2인산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C는 과당 2인산이고 D가 이제 둘 중에 어떤 물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A랑 D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요거였을 거예요. 피르부산 한 분자가 에탄올이 될 때 지금 기억과 니은을 더해서 두 분자의 무언가가 만들어진대. 합쳐서 봤더니 자, 피르부산 한 분자로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한 분자 만들어질 때는 CO2가 하나만 만들어져. 다 더해도 1이어야 돼. 근데 2가 될 수 있다는 건 피르부산에서 에탄올까지 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A가 요것 때문에 에탄올이 되고요. D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다라는 걸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르부산에서 에탄올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CO2 한 분자랑 NAD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CO2랑 NAD 플러스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예를 보는 거예요. 자, 과당 2인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렇게 보면 네 분자의 ATP랑 두 분자의 CO2가 만들어져. 근데 4가 됐다라는 건 뭐야? 니은과 리을에 ATP는 있는데 CO2는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ATP가 있어. 근데 CO2는 없어요? 봐봐. 기억과 니은을 더해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CO2예요. 근데 니은과 리을에 CO2는 없어야 됩니다. 그 소리는 니은이 NAD 플러스가 되고 리을이 ATP가 되고 기억이 CO2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디귿이
ADP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다 찾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니은은 NAD 플러스이다. NAD 플러스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한 분자당 탄소수를 비교했어. 포도당, B의 탄소수. 포도당이니까 6이고요. 옆에다 쓸게요. 6. 그리고 D입니다. D나 A나 탄소수는 똑같아요. 2개. 그래서 2. 그 다음에 C는 과당 인산이니까 6이에요. 그래서 4분의 3. 맞는 내용이다라고 여기를 찾기 전에 금방 찾았을 것 같아요. 니은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3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3는 과당 인산이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 과정이죠. 과당 2인산이 두 분자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될 때 여기 NADH가 만들어집니다.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단율이 탑3기에는 사실 좀 쉬운 문제였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친구들 우리 중요한 수능 날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가 왜 틀렸을까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이 5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 얘는 선생님 그림 보고 이거 연계인데? 이거 나 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바로 했어. 1, 2, 3를 주고 이렇게 피크를 하나 주면서 시점을 달리한 그림이 있었는데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수능 완성 그림이야. 근데 연계를 지금 보면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 다 써있죠. 수능 완성에서는 이 그림이 연계가 됐고요. 보기도 연계가 됐습니다. 스트로마에서 ATP의 농도가 T2일 때랑 T1일 때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를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 시점에 연목체에서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연계 교재로 준비했던 친구들은요.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도 연계가 됐습니다. 이 자료예요. 우리 실제 이번 수능에 나왔던 자료인데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3PG가 PGAL로 전환되는 과정과 함께 NADP 플러스가 NADPH가 되는 과정을 제시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볼게요. 자, 1, 2, 3에서 니은이 먼저 있었다가 기억이 있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이 있고 그 다음 니은이 있었더니 광합성 속도가 올라갔다가 낮아졌어요. 우리 이제 광합성은 명반응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 탄소 고정 과정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기억이 비치고 그 다음 들어간 니은이 CO2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에서는 빛을 쬐어줬기 때문에 명반응 산물인 ATP가 계속 만들어지고 NADP, H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고 계속 ATP를 만드는 상태겠죠? 그런데 빛을 없애고 CO2를 주면 이 물질들을 가지고 탄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산물이 고갈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봤더니 가는 물이 지금 분해되는 과정이지 물의 광분해를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이 명반응에서 전자흐름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전자를 처음에 제공하고 전자가 흘러가서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얘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대한 자료예요. 이건 어쨌든 빛이 있는 명반응에서 빛이 있을 때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요거 두 개를 확인하고요. 보기를 보면 간단해요. 기억. 니은은 CO2이다. 기억이 빛, 니은은 CO2이다. 맞는 거죠? 자, 니은.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T1일 때는 지금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서 바로 그 직후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이 능동소송돼서 틸라코이드 내부에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T2일 때는 명반응이 다 쓰였을 정도로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었던 수소이온들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ATP까지도 탄소 고정 반응에 쓰인 다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T1에서가 수소이온이 훨씬 더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pH는 수소이온의 농도와 반대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아야겠지. 그래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수소이온과 pH는 지금 헷갈려서는 안 돼요. 수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디귿. 구간 2에서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난다. 구간 2는 지금 빛이 있는 상태예요. 빛이 있으면 명반응이 일어납니다. 명반응의 과정 중 하나인 비순환적 전자흐름인 가와 나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디귿 맞아. 8번은요.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3번인 문제였어요. 여러분의 기출이 연계교재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줄기세포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예상한 대로 줄기세포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이 난치병 치료 중에서는 줄기세포가 워낙 많은 빈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고, 특히 원래는 배아줄기세포가 꼭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세 개 중에 배아줄기세포가 빠지고 오히려 성체줄기세포랑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나왔다라는 정도의 차이였어요. 난동 가장 쉬웠을 것 같고요. 자, 뼈에서 골수, 뼈에 있는 골수에서 세포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서 이걸 배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죠. 골수와 탯줄에 있는 혈액에서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체세포는 우리 이렇게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드는 줄기세포를 만들 때 쓰이는데, 체세포는 분화가 완료된 상태지. 분화가 완료돼 있는데 반대로 역분화를 시켜서 분화가 안 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당연히 너무나 쉽잖아. 역분화 줄기세포라잖아. 역분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역분화 시켰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가 아닌 유도만능 줄기세포구나 라고 쉽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보면 기억, 가는 성체 줄기세포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세포의 역분화가 일어난다. 맞는 내용이지. 거의 그림을 그냥 글로 바꿀 수 있는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분화가 완료된 세포이다. 자, 지금 만든 세포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상태의 세포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가와 나는 분화가 완료된 게 아니고 오히려 미분화된 상태로 내가 필요한 세포나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줄기세포다라는 거야. 그래서 9번은요. 기역과 니은이 맞아서 답이 3번이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풀고 10번으로 갈게요. 자, 연계 문제인데 연계 문제라고 하기는 기출에도 한 10번 이상 나온 것 같고 연계 교재마다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탄소화물과 ADP 그리고 인산기를 넣고 저해물질을 2개를 처리했을 때 요 남아있는 산소의 소비 정도랑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계속 풀어왔습니다. 얘가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고요. 실제 기출은요. 요 그림이 그림과 표로 나눠져서 나왔어요. 보면 우선 산소의 총량을 나타낸 거 똑같이 쓰였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여기 ATP 총량이 이렇게 그냥 2랑 3라고 하는 구간에서 ATP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를 판단할 수 있게 표로 제시됐습니다. 결국은 다른 자료가 아니고 내가 지금 계속 봐오던 2개의 합쳐진 요 자료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해물질 X랑 Y에 대한 설명 풀 수 있는데 심지어 보기까지 됐어요. 보기는 선생님 보고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얘들아, 선생님 방금 앞에서 문제 풀 때 말했잖아. 수소이온의 농도랑 pH는 서로 반대 방향인 거죠. 이거 반대 방향인 거 물어본 거 빼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각각의 공간에 수소이온의 농도나 pH가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봤는데 심지어 2와 3라고 하는 구간을 물어본 것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연계가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볼게요. 자, X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인지질을 통해 수소이온을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Y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을 차단해요. 자, 얘는 차단하고 얘는 움직이게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거야. 막으면 뭔가 막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를 풀고 새어나가게 하면 뭔가가 변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특히 우리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에 수소이온이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많이 들어가는데 얘가 원래는 이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차단됐을 때는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근데 옆에 구멍이 뚫려서 새어나오게 된다? 그럼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얘를 딱 보게 되면 이 전자전달계의 끝에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남아있는 산소의 총량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기역이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원래 산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줄어드는 정도가 멈췄어. 그 소리는 산소가 전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전자 전달계가 거의 멈춰서 더 이상 수소이온을 위로 올려보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 차단됐기 때문에.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이 차단돼서 산소가 소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물질 X를 처리하면서 얘가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는 갈 데가 없는데 원래는 미끄럼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차단된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새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어나가면서 다시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수소이온을 능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시 산소가 소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애초에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수소이온의 이동을 차단해놨기 때문에 2와 3에서 아예 ATP가 합성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니은은 Y이다. 틀린 내용이네요. 니은, 단위 시간당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통해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자,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뭐랑 비례하냐면 산소의 소비와 비례합니다. 왜? 전자가 계속 전달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랑 만난다? 산소랑 만난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1에서는 지금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고 있고 2에서는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지.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1에서가 훨씬 더 많겠구나라고 판단했어야 돼요. 산소가 줄어드는 소비의 정도를 판단해서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디귿은요? 이렇게. 우리 연계된 표현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랑 기질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자, 2에서는 지금 이 Y를 차단해서 이 수소이온의 이동이 차단된 상태야. 계속 수소이온을 올려보내주고 있는데 미끄럼틀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에서는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높고 기질의 농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X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해서 옆으로 새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막사이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고요. 기질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다시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는 3보다 전체적으로 값이 낮지.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훨씬 더 작은 값을 가져요. 그래서 2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작다여야겠죠. 이렇게 이 X랑 Y라고 하는 물질을 처리해서 어떻게 소비가 변하고 이 수소이온의 이동과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어서요.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고 쉽게 풀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내용이어서 답이 2번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11번. 우리 유전자 발현 문제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좀 쉬운 내용으로 버전으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 자, X가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간 염기 수소 결합의 총 개수가 13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보자마자 5개의 염기쌍인데 13개? 13 빼기 5 곱하기 2. 그러니까 3개가 GC쌍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건데 수능을 끝나고 지금 이걸 듣는 친구들이 방금 뭘 한 거지? 했으면 좀 더 연습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풀면 이렇게 풉니다. 자, GC쌍이 X만큼 있고요. AT쌍이 Y만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C쌍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3개씩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3X. AT쌍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2개가 있으니까 2Y. 얘를 다 더해서 13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랑 Y는 더해서 얼마다? 5다 라는 거 가지고 2개를 합계 연립해서 풀어주면 X가 3, Y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한 줄에 GC 합쳐서 3개 있어야 되고요. AT 합쳐서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과 2로부터 mRNA Y가 전사가 됐는데 Y는 염기수가 X가 Y의 2배래. 그 소린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전사했는데 5개의 염기를 다 전사했어요. 이런 소리예요. 남는 거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I에서 G랑 1이라고 하는 가닥에서 이 구아닌과 아데닌의 비율이 2래요. 얘는 1대2가 되겠지. 그 소린 뭐야? 아데닌이 2개 있고요. 구아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힌트. 자, Y에서 3말단 염기는 사이토신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죠. 이 자료가 있었고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여기 퓨린 계열과 피리미딘 계열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2개 있어.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T가 되죠. 오른쪽에 잘 보이게 쓸게요. A, T.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퓨린 계열에 수소 결합이 3개 있죠. 퓨린 계열이니까 G. 여기가 C가 됩니다.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가 3말단이 되잖아. 여기가 3말단. 여기가 5말단이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가 3말단이 되고 여기가 5말단이에요. 근데 Y의 3말단의 염기가 C라는 건 여기서 어딘가 3말단 중에 하나는 C여야 된다라는 소리지. 근데 지금 1에서의 3말단은 A이기 때문에 2에서의 3말단이 C겠구나. 그럼 그 맞은편에 있는 애는 G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에서 퓨린 계열의 염기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A가 2개, G가 1개이기 때문에 얘는 A가 돼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GC가 전체 GC쌍이 3쌍 있다고 했으니까 1쌍, 2쌍. 그럼 나머지 여기가 GC쌍이 됩니다. G, C 이렇게 찾으면 끝나겠죠.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아데닌이다. 방금 찾았죠? 기억은 구아닌. 자, Y는 1으로부터 전사되었다. Y의 3말단 염기가 C입니다. 그럼 Y는 2랑 염기 서열이 같다는 거죠. T가 U로만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보적인 서열인 1으로부터 전사된 거죠.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D은 Y에서 유라실의 개수는 1개이다. 유라실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전사된 Y의 서열을 써봐라 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써도 돼? 뭘로 바꿔서? T를 U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U, G, U, G, C 라고 하는 서열을 갖는다 라고 판단하면 돼요. 11번은 우리 니은만 맞아서 답이 2번이 문제였어요. 자, 12번으로 갈게요. 항상 1번에 있다가 첫 번째 페이지에 없어서 선생님들 풀면서 어디 갔지? 라고 했던 거. 생명과학의 역사 1단원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죠? 정말 쉽게 나왔다는 거. 심지어 뭐 과학자를 숨기지도 않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과학자가 한 주요 성과를 매칭하는 정도로만 물어봤습니다. 생명과학 2는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게. 자, 파스텔르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알아내었습니다. 맞는 내용이지. 우리 샤가프의 연구와 프랭클린의 연구를 가지고 정보 수집을 잘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과학자였어요. 자, 그리고 디귿, 하비는 인체에 혈액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요 정도라서 내가 생명과학 역사 진짜 열심히 잘 배우는 법 알려줬는데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쉽게 나왔어요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던 수준의 문제였어요. 다 맞았을 것 같고요. 13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13번 우리 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과 종보나가 이번 9월에 갑자기 두 주제가 다 나오면서 종보나가 다시 나오려나 했는데 역시나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나왔어요. 보면 이 연계된 문제에 비교한 내용이거든. 이게 연계된 문제, 이게 실제 이번 문제예요. 자, 서식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났고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대립유전자 A의 개체 비율이 증가했어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는 걸 아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표현을 보면 원에서 대립유전자 B의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대립유전자 B스타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빈도가 하나가 증가했습니다. 앞에서는 이 표현이 자연 선택인지를 아는 걸 물어봤다면 그걸 잘 학습했다면 자연 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대립유전자가 증가했을 거라는 걸 해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연계된 문제였어요.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자, 태풍으로 인해 쓰리의 일부 개체가 원래 서식 지역에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다는 문장으로 창시자 효과를 판단하게 했었고요. 이번 수능에서는 아예 창시자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이 의미가 아는지를 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방향만 다르게 했던 연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표현이 이렇게 됐죠. 원에서 대립유전자 B에 DNA 염기서열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대립유전자 B스타가 나타났고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원에서 B스타의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B스타는 생존에 유리했다라고 판단해야겠지. 그리고 원에서 일부 개체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2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어요. 원래 없던 곳에 새로운 집단을 형성해서 창시자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에서 B스타의 빈도가 원과 당연히 달라지겠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이 창시자 효과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라고도 우리가 같이 배우죠. 이렇게. 보기 볼게요. 기억.
기억과 니은은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다. 자연 선택, 유전적 부동에 해당하는 창시자 효과, 병목 효과, 유전자 흐름, 돌연 변이까지 모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에요. 니은, 기억은 환경 변화에 대한 개체의 적응 능력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기억은 환경 변화에 굉장히 관련이 있죠. 생존에 유리해야지 빈도가 증가하는 걸 자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관하다. 틀린 내용이고요. 디귿, 니은은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인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근데 생명과학 2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오답률 1위가요. 그 80%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친구들이 충분히 맞은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숨어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었어. 이걸 놓쳤으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나 쉬운. 그래서 생명과학 선생님들, 선생님 지인들이랑 같이 이 문제를 논했을 때 이것까지 알려줬어? 엄청 난이도를 낮췄네? 이런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게 뭔지 알려줄게. 자, 서로 상보적인 가닥 1과 2가 있고요. 1을 주형으로 가라고 하는 선도 가닥이 2를 주형으로 지형 가닥을 이루는 나와 다가 합성됐습니다. 자, 가는 26개, 나와 다는 13개, 13개가 돼요. 그리고 프라이머가 X, Y, Z가 있고 X랑 Z가 서로 상보적이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X, Y, Z는 모두 염기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100개 쳤어야 되는 거 이거야, 이거. 가의 염기 서열을 줬다. 원래 우리 계속 풀어왔던 친구들 1과 2의 염기 서열을 줘서 아예 전사된 가닥을 유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줬어. 얘들아, 우리 1과 2 숨길 생각도 없고 너네한테 다 보여줄게. 이거 가야. 이렇게 알려줬죠. 얼마나 친절해. 왜? 가의 프라이머 X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고민도 없지. 그럼 뭐가 되겠어? 나머지 나와 다의 프라이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13개씩 자르기 때문에 13개로 자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잘립니다. 선도 가닥은 26개의 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X, Y는 순서는 알 수 없지만 후보가 되는 프라이머는 명확해져요. 경우의 수가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오말단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쉬운 힌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 G랑 C 중에 하나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둘 중에 이제 뭐가 Y인지 Z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돼. 요거 쓸 거예요. X랑 Z는 서로 상보적이다. 자, X의 서열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지금 기억, 니은, C, 기억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리고 Y랑 Z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은 뭔지 몰라. 근데 순서대로 적어볼 건데 요걸 쓸 거예요. 기억과 니은이 G랑 C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기억이면 반대쪽은 니은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보면 G, 니은, 기억, G인데 얘를 C, 기억, 니은, C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보적인 서열 찾을 거니까 말단을 여기는 5말단에서 3말단, 여기는 다 5말단에서 3말단이 되는 후보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C, 니은, 기억, C죠. C, 니은, 기억, C. 그리고 여기는 니은, C, 니은, G가 됩니다. 니은, C, 니은, G. 자, X랑 Z가 서로 상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X랑 요 아래에 있는 아니면 세 번째에 있는 가닥이랑 서로 상보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봤더니 만약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서로 상보적이면 니은의 반대쪽에 뭐가 있어야 돼? C의 반대쪽에 G가 있어야 되죠. 그럼 니은이 구한인이 되거든? 근데 여기도 C의 반대쪽에 기억이 있어요. 그럼 기억과 니은이 모두 G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서로 상보적일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가 서로 상보적이어야 되고 서로 상보적인 가닥은 X랑 Z이기 때문에 얘가 Z, 얘가 Y란 거야. 정말 간단하게 풀리죠. 그래서 찾아보면 G의 상보적인 게 기억이니까 기억은 사이토신. 그 다음에 니은이 구한인이 된다. 이게 다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마지막 보기를 쓰지 않았어요, 문장을.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세보면 기억과 니은, C, G를 판단하는데 힌트가 되었던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도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볼게요. 자, 기억. 다가 나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자, 지금 얘가 Y, 얘가 Z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Y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나가 될 거고요. 여기 G를 가지고 있는 애가 다가 될 거예요. 우리 지연 가닥에서는 5말단 쪽이 아니고 3말단 쪽에 있는 가닥이 먼저 합성된 가닥입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먼저 합성돼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돼요.
자, 그다음 니은. X랑 Y의 염기서열은 같다. 지금 보면은 X랑 Y의 염기서열 같은지 볼게요. 기억이 쓰니까 CGCC가 되거든. 근데 Y도 보니까 CGCC가 돼요. 같네요. 니은 맞아. 디귿. 원에서 A 플러스 T분의 C는 4분의 3이다. 자, 원은 가의 주연가닥입니다. 그 소린 뭐냐? 원에서 A 플러스 T분의 C를 구할 거면 가에서 얘는 물론 프라이머의 GC밖에 없긴 하지만 A와 T와 U를 더한 값과 C의 상보적인 G를 더한 값과 다 같거든요. 그래서 더해보시면 돼요. 더하면 G가 얼마나 나오냐? G가 니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 그리고 A랑 T를 다 더하면 U가 없거든요. A랑 T를 다 더하면 이렇게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분의 6이어서 이 디귿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번은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인 문제인데 오답률 1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쉬웠어요. 어디서? 1과 2의 염기서열이 아니고 가의 염기서열을 알려준 데서부터.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썼으면 금방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 6개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명 6개. 자, 특징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생물과 계명을 먼저 보면 메테인 생성균이라고 해서 고세균계의 대표적인 생물을 하나 제시해줬고요. 대장균을 하고 계명을 가려놨네. 자, 대장균은 정말 대표적인 진정세균계에 해당하는 생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나무는 식물계, 나무니까요. 자, 그 다음 불가사리는 동물계가 됩니다. 우리 뭐 균계랑 원생생물계까지 알고 있는데 요 정도 물어봤고 사명 6개이기 때문에 개를 먼저 적었으니까 역도 한번 적어볼까? 역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고세균계는 우리 고세균역에 해당해요. 그리고 진정세균계는 세균역에 해당하고요. 식물계랑 동물계, 여기서 나오지 않은 원생생물계랑 균계까지가 진핵생물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시한 특징이 이 각각의 생물에 몇 개씩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보면 자, RNA가 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세포벽이 있다. 자, 지금 보면 4개 중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메테인 생성균, 대장균, 소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엽록소 A가 있다? 야, 엽록소 A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서는 식물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물계가 해당하겠다. 그래서 생물이면서 세포벽도 있고 엽록소 A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는 B가 숫자가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생명체인 대장균은 rRNA가 있고 세포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엽록소 A는 없죠. 그래서 2가 된다. 하고 문제 풀면 자, 기억은 동물계이다. 맞는 내용. 불가사리는 동물계에 해당하고요. 니은 A와 B를 더하면 5가 되죠. 4가 아닙니다. 디귿 메테인 생성균과 대장균은 같은 역에 속한다. 메테인 생성균은 고세균역에 대장균은 세균역에 속합니다. 같은 역 아니죠? 들려서. 15번은 기억만 맞아서 답이 1번인 문제였어요. 그럼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연계된 문제고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라서 좀 풀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아무리 연습해도 수능이라고 하는 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풀면 요거는 그래도 좀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오답률 탑3 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볼게. 자, 우선 2개, 이 칸을 채워가는 거 동일한 유형으로 나왔고요. 지금 표를 보면 다른 자료랑 비해서 확실히 연계성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면 여기 얘가 뭐였냐면 조각수를 가지고 2, 1, 1 절단하는 부위를 카운트하고 4라고 하는 곳에 이 셋 중에 2개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줬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뭘로 풀었냐면 전체가 60이 돼야 되는데 12, 24, 24 같은 염기의 개수에 이 조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좀 활용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수능에서도 봤더니 여기 2개의 제한 요소를 넣은 시험관 4에서 조각의 염기수가 같은 게 등장했다라는 거 기억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1, 3 6개의 절단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단 부위가 정말 많았어야 된다라는 것도 연습하면서 익혔던 내용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제일 재밌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많은 친구가 좀 어려워했기도 했을 것 같아서 볼게요. 우리 연습했던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항상 선생님 확인하라고 먼저 했던 거 아래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이 B라고 하는 앞글자만 딸게요. B라고 하는 제한 요소를 잘랐는데 DNA 조각수가 3개래. 그럼 절단 부위가 2개네. K는 절단 부위가 하나예요.
30과 38로 나눠지니까 중간 어딘가쯤 자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라고 시작하는 제한요소는요. 절단 부위가 3개나 된다? 그러면 지금 절단 부위가 총 몇 개여야 돼? 6개여야 돼. 자, 근데 위에서 봤더니 각각의 절단 부위에 한 줄로 하면 염기가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좀 생각해볼까? 염기가 6개인데 절단 부위가 6개야. 그럼 얘네들이 전체 하나도 겹치지 않고 절단 부위가 나열되어 있다면 6 곱하기 6. 전체 염기의 쌍이 36쌍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34개의 염기쌍밖에 없대. 그 소린 뭐야? 꽉꽉꽉 나열해도 36개인데 그거보다 더 작아? 아, 그러면 제한요소의 절단 부위가 겹치는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 관련된 제한요소들이 수능 완성에서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제한요소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야 되고요. 정말 여기에 꽉꽉꽉 채워져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꽉꽉 채워져 있으면 그냥 얘네로 서열을 다 정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간단히 풀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아래에 있는 숫자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보고 볼 건데 1과 2에서 각각을 가지고 잘랐을 때 이런 숫자를 얻었어. 근데 B랑 K를 같이 넣었더니 이렇게 숫자가 되었대요. 자, 그 소리는 30으로 나눠졌던 게 12와 18로 한 번 더 나눠진 거고요. 38로 나눠졌던 게 18과 20으로 한 번 더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B는 10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12 순서가 18 그리고 18, 20 뭐 이런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 순서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선생님은 계속 연습해왔던 거죠. 이것도 하나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바로 보겠습니다. 염기 서열을 꽉꽉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절단 부위가 존재해야 돼. 근데 봤더니 AAC로 만들 수 있는 절단 부위가 없어요. 그럼 중요하게 힌트가 되는 게 A가 됩니다. 그럼 절단 부위 중간에 A를 가질 수 있는 염기 서열을 봤더니 이 뒤쪽에 A를 갖는 애들이 여기 있네. X랑 K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는 K랑 X랑 관련된 염기 서열을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 K는 절단 부위가 하나밖에 없고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앙쯤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A를 포함하면서 절단 부위여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염기 서열은 X의 염기 서열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보면 C, T, C, G, A, G라고 하는 서열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염기 서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어서 쓸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돼. 그럼 A, G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죠. A, G, A, T, C,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바로 찾아버리면 우리 X로 자른 부위가 이렇게 X로 자르게 되고요. 그 다음 B로 자르는 부위는 G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B가 돼요. 자, B로 자른 뒷부분의 염기 서열의 개수를 봤더니 여기가 12개, X랑 B 사이로 잘리는 염기의 개수가 8개가 돼요. 자, 그럼 B를 기준으로는 12 더하기 8, 20개가 만들어졌네. 얘네를 조합했을 때 2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B라고 하는 걸 자르는 위치를 봤더니 전체 서열 중에 B로 잘라서 20이 됐어요. 그리고 맨 끝에 중에 하나가 또 B로 잘라서 12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2가 돼서 B로 잘려야 돼요. 그리고 중간을 K로 잘라서 30과 38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얘네의 위치가 이렇게 나열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B로 잘랐을 때 이 위치를 써보면 B로 바로 잘리기 위해서 A, G, A, T, C, T라는 서열이 그대로 적혀야지 12개의 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B로 해서 1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X는 자르는 부위가 몇 개다? 3개다. 자, X로 잘리는 부위가 3개여야 되는데 이 B 뒤쪽에는 X로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없어요. 선생님이랑 지금 여기 하나 찾았어요. 그 12와 8로 나눠진다고 찾았습니다. 그 소리는 나머지 2개가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 B랑 K 사이에 하나, K랑 B 사이에 하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서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K는요, 이 중앙 부분이고요. 그 B와 K 사이에 X가 한 번 더 존재해야 됩니다. 적어보면 K의 서열을 바로 적어요. G, G, T, A, C, C. 이렇게 적고
자, 이 중간을 연결해서 X의 서열을 적으면 이렇게. 근데 GA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X의 서열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C, T, C, G, A 라고 하면 이 모든 염기서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서 허무하지. 포인트는 34개 안에 6개의 절단 부위가 있으니까 숨겨진 모든 곳에 다 절단 부위가 존재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선생님이 계속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도 설명을 하고 강조했던 거였거든.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막 여러 조합을 해보는 게 아니고 얘랑 이어서 붙일 수 있는 거 계속 해보면서 서열을 생각보다 금방 찾고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B로 잘리는 부위에 이 염기 서열을 봤더니 B로 잘리게 되면 이렇게 20 그리고 여기 사이가 36, 여기가 12가 되죠. 그래서 A가 B보다는 작은 값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0이 되고요. B가 36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의 오말단 염기는 사이토신이다. 자, 기억의 염기 서열 CTCG입니다. 오말단의 염기, 사이토신 맞는 내용이죠. 기억 맞는 내용. 자, 그다음 원에서 생긴 DNA 조각 중에서 염기가 A 20개였죠. 20개인 조각에서 A의 아데닌의 개수는 5개이다. 자, 아데닌의 개수를 세보면 돼요. 여기까지 세볼 건데 주황색으로 세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그리고 T의 맞은편 넷, 다섯. 총 5개 있는 거 맞지? T 맞은편에 A가 있는 거 알고 있는지 숨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맞는 내용. 다음 디귿 3에서 염기가 18개인 조각이 생성됩니다. 네, 3는 X로만 자른 부위입니다. X로 자른 부위를 보면 여기서 좀 찾아보면 되겠지. 여기 CT, CGAG로 잘려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X로 잘리고요. 앞에 찾아놨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잘려요. 그 자르는 가닥들을 보면 12개의 염기, 16개의 염기, 20개의 염기, 20개의 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에서 3에서 염기 개수가 18개인 DNA 조각이 생성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18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6번에 디귿까지 틀려서 답이 3번인 문제였습니다. 풀어가는 과정은 얼마나 연습이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로 이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달랐을 것 같은 문제였다는 걸 좀 기억해두고요. 17번은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10월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전사 주형 가닥을 줬는데 1과 2의 가닥의 순서를 판단하고 이 특징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전사 주형 가닥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10월은 전사 주형 가닥인지 비주형 가닥인지부터 판단했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전사 주형 가닥이란 전제를 가지고 게시 코돈을 만들 수 있는 TAC 또는 CAT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 자, 1과 2에서 지금 1을 봤더니 얘가 전사주형 가닥에서 게시 코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바로 판단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게 3말단이기 때문에 자, 얘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기가 게시 코돈인 A, U, G를 만드니까 3개씩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드는데 우선 X로부터 만들어진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 8개의 아미노산을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나머지 쪽에서 8개를 만들어야 돼요. 이 A가 5말단인지 3말단인지는 몰라도 8개를 채우고 종결 코돈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6, 7, 8 여기가 종결 코돈이어야 돼. 그런데 UC 종결 코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은 아니겠구나. 판단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갔을 때도 숨겨져 있지만 6번째, 7번째, 8번째 그럼 여기가 또 종결 코돈이어야 되는데 A, G, U 세린을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도 아니구나. 그래서 원이 지금 게시 코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라고 해서 게시 코돈의 상보적인 이 전사주형 가닥은 어디다? 2개구나 라는 걸 찾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5말단부터 전사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종결 코돈을 가지고 있는 원이 가가 되고요. 2가 나가 된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와 나에서 여기는 숨겨진 게 많으니까 잠깐 두고 가를 먼저 보는 거야. 자, 가에는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상보적인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ATC가 UAG라고 하는 종결 코돈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앞쪽에도 ACT라고 해서 UGA라고 하는 종결 코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봤더니 X에서 Y가 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동일한 연속된 염기가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아미노산이 더 많은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 소리는 뭐다? 아, 여기서 앞쪽이 X의 종결 코돈이 되고 뒤쪽이 Y의 종결 코돈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선 X의 종결 코돈부터 가서 8개의 아미노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자, 1번. 맨 8번째, 7번째. 자, 그럼 이제 이 6번째를 결정할 때 하나의 염기가 요 아래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C, G, C 이렇게 끊어가 볼게요. 6번째, 그럼 5번째가 A가 돼. 근데 뭔가 익숙하지? U, A, A라고 하는 코돈은 뭡니까? 종결 코돈이에요. X의 아미노산이 8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게시 코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벌써 그 앞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고 게시 코돈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TAC가 우리의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 메사이오닌을 결정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산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단도 찾는 거고 순서대로 한번 보면 네, GA의 반대 CU니까 류신을 결정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AUC니까 아이소류신을 결정할 거예요. 기억은 뭔지 몰라도 5개의 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 A까지가 하나의 염기가 됩니다. 그리고 T, G, C는 상보적으로 트레오닌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GTA, CAU는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결정하죠. 선생님 절대 외우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 어제 풀 때도 그 코돈표 보면서 풀었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외운 거니까 여러분도 보면서 풀었어도 시간 아까운 거 아닙니다. 자, CGC, GCG를 만드니까 알라닌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X라고 하는 곳에 세린과 아스파트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거든. 근데 우리가 찾은 6개의 아미노산에는 아스파트산과 세린이 없어요. 아, 그 소리는 여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애들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지. 자, 그때 중요한 걸 사용할 겁니다. 기억에는 피리미딘 계열 3개랑 퓨린 계열 2개가 있어요. 자, A. 이 아스파트산을 만드는 염기서열이 GAU 또는 C가 되고요. 세린은 UC 무언가 들어가든 아니면 AG, U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스파트산을 결정하는 이 코돈의 상보적인 3염기 조합은 무조건 CU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A 또는 G를 가지게 되겠네. 자, CU를 가지게 되면 만약에 앞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CU, A 또는 G가 됩니다. 그럼 뒤쪽에서 우리 퓨린 계열이 2개가 있고 피리미딘 계열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개가 피리미딘 계열 하나, 퓨린 계열 하나야 되는데 그럼 뭘 만들 수가 없어? 세린을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앞에서 아스파트산이 될 수 없고 뒤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GAU라고 하는 아스파트산이 결정이 되고요. 세린을 결정하는데 벌써 피리미딘 계열이 2개가 있으니까 이 퓨린 계열이 있는 AG가 되고요. 여기가 UC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피리미딘 계열 3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숨어져 있는 게 U 또는 C가 돼요. 요거 하나 볼 수 있는데 문제에서 Y가 될 때 연속된 동일한 염기가 결실됐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X를 이루는 이 모든 서열이 놀랍게 동일한 염기가 하나도 없어. 동일한 염기 2개가 놓이려면요. 여기가 무조건 C여야 돼요. C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C구나 라는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5말단이다. A는 3말단이죠. 기억 틀려요. 자, 니은 X의 세린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3말단 염기는 구안입니다. 자, AGC가 3염기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코돈은 UCG가 됩니다. 그 3말단 염기는 구안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디귿. Y의 5번째 아미노산은 세린이다. 이거 해보면 돼. 2개가 사라지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A, T, G입니다. 반대로 U, A, C가 되네요. 세린이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니은만 맞기 때문에 우리 1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전사 주형 가닥이라는 걸 가지고 이 A, C, A, T로만 판단하는 2개로 경우의 수를 좁히는 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팁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 문제. 우리 동물의 분류 나왔으니까 후다닥 할 수 있지. 자신 있게 외웠던 내용들. 자, 갯지렁이 보자마자 환영동물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자, 창고기는 척삭동물입니다.
그중에 두삭동물에 해당한다까지도 물어볼 수 있고, 해삼은 우리 극피동물에 해당했죠. 그리고 해파리는 자포동물에 해당했어요. 말 잘해 산이야 막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 척삭과 극피동물은 후구동물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환영동물은 선구동물에 해당합니다. 자, 둘 다 어쨌든 원구가 입이 되거나 항문이 되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3배업성 동물에 해당하고, 우리 자포동물은 2배업성 동물이다라는 것도 알고 구분을 했어야겠죠? 자, 촉수담륜동물에 속한다. 촉수담륜동물은 선구동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촉수담륜동물에는 편형동물, 그 다음에 연체동물, 환영동물이 있죠. 유일한 환영동물인 A가 갯지렁이가 돼요. 그리고 지금 C는 두 개의 특징을 모두 갖지.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동물 중에서도 척삭을 형성하는 적삭동물, C가 장고기가 되고요. 후구동물 중에 나머지 B가 해삼이 됩니다. 나머지 D가 해파리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해파리만 갖는 특징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겠죠. 문제 한번 보면 기억, B는 창고기이다. B는 해삼이고요. 니은, D의 몸은 대칭성이 방사대칭성이다. 자, 우리 해파리 보면 방사대칭으로 되어 있지. 자포동물의 특징은 방사대칭 동물이었어요. 3배업성 동물은 좌우대칭 동물이었다는 것도 기억해보고요. 맞는 내용. 자, 그리고 A와 C는 모두 중배업을 형성한다. 자, 이 D를 제외한 A, B, C 모두 3배업성 동물이기 때문에 이 중배업을 형성합니다. 동물의 분류치고 또 간단하게 나왔던 내용. 18번 문제는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4번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19번 문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 문제 치고는 정말 간단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가와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사 인자 결합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하는 게 X, Y, Z고 각각은 모두 결합해야만 전사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심지어 알려줬어요. B에 Y가 결합한다, X가 결합한다라고 알려줬고, 나머지 Y랑 Z만 판단할 수 있게 엄청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 다 발현되는 경우에는 3로, 가는 1으로, 나가 발현될 땐 2로 발현된다라고 해서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어요.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X, Y, Z가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세포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볼게. 자, Y랑 Z가 있을 때, 그리고 X랑 Z가 있을 때 기역과 디귿이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를 했습니다. 우선 모두 결합해야지만 하나의 세포로 지금 전사가 되는데, X가 있어요. 그럼 B에 결합을 했네. 근데 만약에 Z가 이쪽이라면 가와 나가 모두 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1, 2, 3 중에 발현될 수 있는 애가 없어. 분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X와 Z가 있을 때 디귿으로 분화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Z가 A에 결합하겠구나 라고 하고요. X랑 Z가 있으면 A랑 B에 결합을 하면서 가가 발현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Y는 C에 결합하니까 Y랑 Z가 있을 때는 여기 유전자 나만 발현이 돼서 2라고 하는 세포로 분화하겠구나. 그럼 나머지 니은은 3가 되는데, 3로 분화하려면 X, Y, Z가 모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랑 Y만 넣은 이 경우에는요, 결국은 1, 2, 3 모두 분화하지 못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치고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기억. A는 X이다. A는 X이다. 맞는 내용. 니은. 디귿은 2이다. 디귿은 1이었죠. 그리고 디귿. Y는 C에 결합한다. 네, Y가 C에 결합해서 19번은 기역과 디귿이 맞아서 답이 3번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연계된 문제입니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 여러분들 계산 때문에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연계 문제로 나왔고요.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쳐서 라지 A의 빈도를 구하거나 스몰 A의 빈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풀이 방법이 똑같죠. 그리고 이 1에서의 A의 빈도와 2에서의 스몰 A의 빈도를 동일한 조건을 보기로 주거나 자료를 줘서 이 전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도 오답률 탑3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문제인데 아마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친구들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볼게. 자, 집단 1과 2는요 모두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유지됐어요. 문제 난이도가 쉬워졌죠. 지금까지는 항상 하나는 아닌 경우라서 난도가 더 높았는데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1과 2를 구성하는 개체수의 조합이 2n과 3n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 얘네들의 우열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가라고 하는 애가 라지 A에 의해서 발현되는지 스몰 A에 의해서 발현되는지 이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앞에서 연계랑 같은 문장,
a, 대문자를 가진 개체들 중에서 스몰 a의 빈도를 구했더니 1에서는 8분의 3, 2에서는 9분의 4가 나왔대요. 자, 우리 대문자를 가진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스몰 a의 빈도를 구하는 식은요. 스몰 a의 빈도를 q라고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1 플러스 q분의 q는 8분의 3이다, 9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혹시 나는 선생님 저는 그걸 여전히 모르고 수능을 맞이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a를 가진 개체들과 대문자 a랑 스몰 a를 가진 개체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각각의 개체가 유전자를 2개씩 갖는데 그중에 라지 a랑 스몰 a를 갖는 개체들만 스몰 a를 1개씩 가져요. 이런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p제곱, q제곱으로 배웠던 p제곱, 2pq, 여기다가 2pq 이렇게 넣으면 선생님 방금 말했던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수준이었어야 되고요. 세워서 이걸 다시 찾았으면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대입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자, 1과 2에서 대문자 a랑 소문자 a의 빈도가 이렇게 나와요. 5분의 2랑 5분의 3, 그리고 5분의 1과 5분의 4가 나옵니다. 1 더하기 q분의 q를 대입해서. 자, 그럼 우리 또 뭐 찾아야 되는가? 대문자 b랑 소문자 b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죠. 1에서 a의 빈도가 2에서 b의 빈도랑 동일하대. 그럼 찾았네. 여기 5분의 2, 5분의 3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쓰는 친구들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요거. 1에서 b를 가진 개체수랑 스몰 b를 가진 개체수의 분수가 15분의 7인데요. 이거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쌤이 수능에서 시간을 아낀다면 이렇게 풀었겠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서 b를 가진 개체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몰 b를 가진 개체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확률로 쓰게 되면 얘가 2pq, 얘가 q제곱, 얘가 p제곱, 얘가 2pq가 돼요. 조금 더 와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15분의 7로 뒀거든. 그러면 이걸 푸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은 뭐냐? p제곱 더하기 2pq분의 2pq 더하기 q제곱이 15분의 7이다라는 걸 다 풀어야 돼. 그래서 연립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풀이 방법. 쉬운 방법은 이거 설명하고 나서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풉니다. 연립방정식만 보면 머리 아픈 친구들은 여기서 막혔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걸 풀어낼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요. 얘를 가지고 p는 3q입니다 라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냈어야 되고요. 여기서 p가 4분의 3, q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아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푼 친구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1년 동안 이걸 설명하면서 정수로 이 친구를 갖고 노는 법을 좀 많이 알려줬었죠. 자, 생각해 볼게요. 다 결국 분모가 똑같은 분수가 됩니다. 그럼 분수는 다 기각이 되고요. 분자들로만 만들어진 식이 15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런데 q의 제곱과 p의 제곱이야. 얘네들은 어떤 정수의 제곱값을 분자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뭐 q의 제곱이 25분의 9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25분의 16 이렇게 위에 있는 숫자가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와 7을요. 이 q제곱을 먼저 기준으로 나눠줄 거예요. 빼줄 건데 1의 제곱은 1이죠. 자, 만약에 q의 제곱이 어떤 숫자분의 1이다라고 했으면 얘를 6 더하기 1, 그리고 아래는 라지 b랑 스몰 b를 6이라고 뒀으니까 나머지가 9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p제곱도 어떤 정수의 제곱과 비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경우가 하나가 있고, 7보다 작은데 또 정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수가 4가 있죠. 2의 제곱인 4. 얘를 또 더해보면 4를 넣는 거야. 그러면 이 pq가 3이 되니까 3을 넣으면 12가 돼요. 자, 이 중에서 p제곱 위치에 제곱값이 들어가는 건 요것뿐이야. 그치? 얘는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찾았어요. 시간을 좀 아꼈습니다. 정수를 갖고 잘 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p제곱이 9. 9대 1. 이게 연립방정식 푸는 것보단 간단합니다. 그래서 p 대 q는 3대 1. 그래서 4분의 3과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찾아서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개체수를 찾아야 되는데 원에서의 가가 발현된 개체수랑 나에서 2에서 나가 발현된 개체수를 분수를 표현했더니 8분의 3이다 라고 나왔어요. 뭐를 볼 거냐? 요거랑 얘를 볼 거예요. 자, 원에서 지금 이 가가 발현된 개체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는데 원에서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애랑 소문자를 가지고 있는 애랑 정수의 비를 표현해보면 16대 9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2에서 라지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스몰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하면 16분의 9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 2에서 나가 발현된 개체랑 1에서 가가 발현된 개체수의 조합을 가지고 8분의 3을 만들어야 된대. 그러면 분모 부분에 8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 부분에 3의 배수가 들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건 열성 대립 유전자고 나라고 하는 건 우성 대립 유전자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하려면요. 이렇게 식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보면 16과 9니까 원에서 이 우선 가가 발현될 확률은 25분의 9예요. 거기다가 어떤 개체수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나가 발현될 확률은 25분의 16입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곱해서 얘가 8분의 3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우선 우리 25는 둘 다 없애줄 수 있고요. 개체수가 2n과 3n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를 3으로 만들려면 반대쪽에 3n이 있어야 되고요. 16을 8로 만들려면 반대쪽에 2n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의 개체수가 2n이고 2의 개체수가 3n이구나 라는 걸 이 식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문제 다 찾았죠. 자, 진짜 물어본 건 원에서 나가 발현된 개체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4분의 3분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나가 발현되지 않은 개체들이 16분의 1이니까 나가 발현된 개체들은 자, 16분의 15가 되겠지. 1에서 16분의 1을 빼니까 그리고 우리 원의 개체수가 2n이 되니까 실제로는 8분의 15n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답이 5번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능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해설을 듣는 과정조차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잘 두고 이제 남은 먼 미래에서 또 멋진 경험들 하면서 멋지게 성장하기를 응원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안녕.